자, 이제 근세의 사회 봅시다. 488페이지 근세의 사회. 자, 근세의 사회에서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로 가볼까요? 자, 조선시대는 양천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 신분제도는 원칙은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양천제라는 건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인, 천민. 자, 조선시대 신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은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반상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상, 양반, 상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천제, 법적으로 양천제도다라고 했는데 이 제도는 조선 끝까지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하지만 실제로 두 개는 아니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실제 신분은 4개.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양인은 다시 3개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눠지죠.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양반부터 간단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48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489페이지 봅시다. 양반의 의미 변화와 기득권 유지 조치라고 써있네요. 자, 양반들은 의미가 약간 변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5세기의 양반은 사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족이 아니라 관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6세기의 양반으로 넘어가면 사족으로 바뀌어요. 말하자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양반이었냐면 관료만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무관만 양반이었죠. 즉 문신, 무신, 벼슬 하는 사람만 양반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 사족으로 바뀌죠. 자, 사족은 뭐냐면 양반, 그러니까 관료, 그 다음에 플러스 가족, 관리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족이 가족이잖아요. 가족까지 전부 다 양반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15세기는 관료층만 양반이었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관료다. 그럼 우리 집에는 우리 아빠만 양반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랑 우리 엄마는 양반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 이 관리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양반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양반의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확대된 거지. 양반의 의미는 확대된 거죠. 자, 그래서 양반은 이렇게 많아졌다. 확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양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반의 권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반의 권위는 떨어지니까 양반들은 더 이상 양반이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반이 되지 못하게, 늘어나지 못하게 2가지 방법을 썼죠. 첫째, 하급 관료들을 중인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인들은 더 이상 신분 상승을 어렵게, 그래서 양반이 되지 못하게.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랑 다 같이 신진사대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근데 하필 그때 이 사람들이 하급 관료였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신분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으로 올라오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이제 중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의 숫자가 늘어나면 권위가 약화될까 봐 2가지 방법을 썼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급 관료들을 중인으로 묶어버린 거, 신분 상승 어렵게. 2번째는 서자들, 말하자면 서얼들. 그래서 자신들한테 태어나는 아이들인데 정식 와이프가 아닌 첩의 자식이죠. 선첩의 자식이나 양첩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서얼로 묶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신분 상승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반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딱, 그래서 자신들의 혜택을 자기들만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 써있죠. 자, 가로 2번에 기득권 유지, 사족을 제한한다.
그쵸? 사족을 제한하고, 자, 그 다음에 중인층을 빼고, 중인층을 배제하고, 서얼층을 배제하고. 그래서 서얼은 문과 응시를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서얼 중에서도 양반의 피를 받았으니까 똑똑한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오르게 하면 되지만 그걸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서얼은 문과 응시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렵게가 아니라 아예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다. 문과 응시를 금지해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양반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층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고 문화적으로는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계층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던 계층이다. 양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중인 봅시다. 중인. 중인은 역시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중인에 관한 의미는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중인도 역시 의미를 살펴볼 건데 중인에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인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넓은 의미는 중간 계층 전체를 얘기해요. 자, 중인은 중간 계층이지. 그래서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을 중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좁은 의미는 기술관만을 얘기하죠. 기술관이라는 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그런 하급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과나 아니면 취재 같은 이런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중간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기술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요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건 일단 기술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리 들어가고 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서얼도 들어가죠. 자, 서얼이라고 하는 중간계층이 아까 중인으로 서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간계층으로 묶어버렸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서얼이죠. 서얼은 그래서 중인 취급을 받잖아요. 중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서라고 그래요. 서얼은 중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서라고 불리기도 하죠. 서얼은 중인, 그러므로 중서라고 하고요. 자,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평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 원래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보통 그냥 우리는 서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서얼은 서얼을 차별하는 서얼 차대법이 있죠. 자, 서얼을 차별하는 서얼 차대법이 있어서 아까 뭐가 금지된다고 했죠? 문과응시. 자, 그럼 문과응시는 금지되면 무과나 잡과는 허용되나요? 허용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안 되냐? 과거 응시가 금지된 게 아니고요. 뭐만 금지된 거예요? 문과 응시만 금지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무과나 잡과는 되냐? 돼. 당연히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문과 응시만 금지돼요. 자, 문과 응시는 경국대전의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얼은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나중에 소청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벼슬 좀 높여주세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의미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 서얼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좁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서얼. 넓은 의미. 향리는 넓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좁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넓은 의미.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좁은 의미의 중인이 향리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거 아까 말했죠. 오답을 줄여야 된다. 왜냐면 이런 거 나오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거 쉽잖아요. 하지만 막상 지문으로 보면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여러분이 이번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민. 상민은 평민이죠, 평민. 자, 그래서 상민에는 누구누구 해당하냐? 일단 제일 많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농민이겠죠, 당연히. 농민,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장인. 장인은 수공업자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농민, 상인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량역천인. 일단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향부곡 소는 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양인은 숫자도 늘어나고 양인은 역할도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신량, 신부는 양인이에요. 자, 신부는 양인이야. 그런데 역천, 즉 역은 천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신부는 양인이야. 하지만 역은 천해. 역이라는 건 내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걸 역이라고 하는데 직업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부는 양인이 분명하지만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민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천민화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민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천민. 천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노비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노비. 자, 노비가 가장 많은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 백정, 창기, 광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백정, 천민에 해당되고요. 자, 이 중에서는 여기서 백정. 자, 백정은 도살업자를 얘기해요. 도살업자. 그래서 이 백정은 고려시대의 백정은 평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에 해당하죠. 고려시대의 백정은 무슨 뜻이었냐면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 그래서 그냥 평민, 농민을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도축업자, 도살업자를 바로 이렇게 백정이라고 불러서 고려의 백정은 평민이고 조선의 백정은 천민이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신분도 바뀌죠.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비. 자, 노비는 크게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입역노비와 납공노비로 나눠지고요. 자, 납공노비는 외거노기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노비는 다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눠지고. 자, 그러니까 입역, 관청에 소속된 노비, 밖에 사는 노비, 그 다음에 주인이랑 같이 사는 노비, 밖에 사는 노비. 아무래도 외거노비는 생긴 게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노비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냥 평민인 줄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사는 대가로 나라에 또는 주인에게 몸값을 바쳐야 된다. 자, 그래서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고 국가에게, 그 다음에 외거노비, 사노비 중에 외거노비는 주인한테 신공을 바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공을 바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자, 노비 같은 경우는 일천즉천에 의해서 노비가 되죠. 일천즉천은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자,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이거 다 고려시대에 했던 일이죠. 했던 그 제도죠. 우리 한번 살펴봤던 천자수모법이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가 주인이 서로 다르다.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둘 다 노비고 나도 노비인데 우리 엄마 아빠의 주인이 다르다. 그럼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 나는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쪽 주인의 신분, 그 엄마 쪽 주인을 따라가는, 소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우리 각각 주인이 다른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노비가 결혼해서 노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 엄마 쪽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 주인의 소유다. 이런 뜻이죠. 천자수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제도를 한번 쭉 살펴봤고 491페이지. 아, 이 중에서 제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서울. 그래도 이 중에서 서울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491페이지 보시면 서울, 중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상민의 지위, 의미와 지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 자, 천민은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를 신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입역노비, 그 다음에 납공노비, 솔거노비, 외거노비 쭉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시고 백정. 자, 백정은 이 사람들은 원래 고려시대에는 평민이었으나 조선시대는 천민으로 바뀌었다. 백정은 그냥 천민이 아니고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니까 원래 노비도 천민이고 백정도 천민이죠. 그럼 똑같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천민이니까. 하지만 노비가 백정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천민이니까. 그래서 천민은 특히 더 많이 천시를 받는 게 바로 천민, 백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온 김에 설명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경지와 작계지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나요? 사경지와 작계지. 이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경지와 작계지. 자, 그러면 노비, 여기 외거노비, 얘는 밖에 나가 산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집은 서울인데 인천에 땅이 있어요. 많아, 땅이. 그러면은 인천에 내 땅을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비를 내 노비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노비가 여기 인천에 와서 내 땅을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주인인데 서울에 살고 있고 내 땅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 관리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거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거노비가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이제 갖다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봅시다. 외거노비가 주인의 땅을 농사를 짓는데, 자, 이만한 땅이 주인의 땅이면 여기에서 생산량의 100%를 주인에게 바쳐요. 자, 외거노비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생산의 전부를 다 주인한테 줘요. 자,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 작계지라고 그래요. 이 땅을 작계지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0%를 다 주인한테 주면 이 농사를 지었던 얘 있죠? 얘. 외거노비. 얘는 뭐 먹고 살아요? 얘는 어떡하냐? 그래서 이 땅 중에 일부를 뭐 이렇게든 아무튼 땅의 일부를 이 외거노비한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할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는 거지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너 해라 이렇게 주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을 노비에게 실제로 떼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건 외거노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쬐끄만 땅땡이 얘를 뭐라고 하냐? 사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왼쪽에 설명 다시 볼까요? 외거노비는 주인 땅의 일부를 사경지로 받아 그 수확의 전부를 차지하고, 자, 여기 지금 제가 빗금 친 거는 농사지어서 전부 외거노비가 가져가죠? 얘를 뭐라 그래요? 사경지. 네. 다 가져가니까 노비가. 자, 그런데 그 밖에 주인은 주인 땅인 작계지에서 생산하는 수확의 전부를, 대부분을 신공으로 주인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100% 다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작계지. 그렇죠. 그래서 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쬐끔 주는, 가져가라 너 해라, 이렇게 주는 건 사경지. 이 땅은 사경지. 그 다음에 나머지 땅에서는 생산의 100%를 주인에게 주는데 이거를 작계지. 그래서 작계지와 사경지는 외거노비, 내가 이제 다른 데 살고 있고 내 땅은 또 딴 데 있으면 그런 외거노비를 내려보내서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가끔 이게 작계지냐 이게 작계지냐 물어봐요. 내가 가져간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경지. 안 헷갈리겠죠? 자, 경작한 거를 모두 주인한테 줘. 작계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경지와 작계지가 그냥 그 뜻을 살펴보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적으로 경작해서 가져간다? 그건 사경지. 그 다음에 작계, 경작한 거를 모두 주인에게 줘. 개가 모두 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모두 주인한테 바쳐, 경작해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경지. 네,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작계지와 사경지, 가끔 이거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시험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다시 한번 조선시대 신분구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신분이 나눠지는지 한번 쭉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사회정책과 사회시설로 넘어갈까요? 사회시설, 사회정책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농본정책, 중농정책. 그럼 농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농민은 그래도 늘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사회 시책, 사회 시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우리는 497페이지 사회 시설. 자, 빈민을 구제해서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걸 뭐라고 했죠? 환곡제도. 자, 환곡제도를 실시할 때 15세기에는 어떤 관청에서 빌려줬었냐면 쌀을 의창에서. 그런데 그때는 원곡만 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다가 16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바꿔주는 그 빌려주는 관청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자, 의창이 아니라 어디에서? 상평창에서. 자, 여기에서는 원곡을 빌려주고 그거를 갚도록 하죠. 이자를 쳐서. 자, 그래서 여러분 497페이지 보시면 환곡제도를 운영하는 관청에서 15세기는 의창, 16세기는 상평창. 의창, 상평창. 그래서 빌려주는, 곡식을 빌려주는 관청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창제. 자, 그러면 봅시다. 국가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 정식 제도는 환곡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 의해서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걸 사창제라고 하는데, 사창제라고 하는 것도 100% 개인이 빈민을 구제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쌀을 좀 받아서 개인이 국가를 이제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제도였어요. 자, 하지만 이 사창제라고 하는 게 조선 초에 조금 실시되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창제 운영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실시만 한번 잠깐 볼까요? 세종 때 경상도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에 문종 때 이자 규정을 확립하고 세조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성종 때 폐지되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 때 다시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창이라는 건 원래 개인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100%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개인이 이제 운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시범 실시, 그 다음에 세조 때 규정을 마련해서 전국으로 실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이게 점점점 고리대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결국에는 호조의 관리들의 건의에 의해서 요거를 폐지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창제가 폐지된 건 성종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창제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의료시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의료시설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전의감, 지금으로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전의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해민국 동서대비원, 자,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는 서민 환자를 구제하는 관청이 해민국 동서대비원, 그러니까 병원 및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원은 지방민의 구휼 및 진료, 동서화린서는 여행자나 유랑자의 구휼. 자, 그래서 해민국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재생원 동서화린서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기관을 설치해서 빈민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유망을 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통제책으로는 우리 아까 나왔죠. 경제 파트 하면서 그 통제책이 오가작 통제 실시와 호패법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호패법의 강화와 오가작 통제 실시. 오가작 통제가 법제화된 건 아까 어느 왕 때냐면 성종 때 법제화된 거죠. 자, 그래서 호패법과 오가작 통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로 갈게요. 자, 조선시대는 법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세조 때부터 편찬해서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 뭐죠?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한 법전,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6전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2호 예병 형공마다 이제 법전이 하나씩 있다. 자, 그러면 법을 담당하는 법전은 법, 형벌 이런 걸 담당하는 게 뭐겠어요? 형전이니까 당연히 경국대전 형전에 따라서 재판을 했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형법. 자, 형법이 있었고 이거는 경국대전의 형전으로 정비되었었다. 그런데 이 경국대전의 형전만으로는 또 부족해. 그래서 명나라 법을 참고하기로 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대명률을 참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명나라 법을 좀 참고를 해봤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형전이 있었고 대명률을 참작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좀 심하게 처벌하는 그런 중대범죄,
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게 반역죄. 일단 무조건 반역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자,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성리학이 근본이 되는 유교 윤리 중심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상죄가 굉장히 큰 형벌이 되는 거죠. 자, 강상죄. 자, 그래서 반역죄와 강상죄가 중죄였었다라는 거. 고려시대는 반역죄와 불효죄였어요.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당연히.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의 기본 형벌이 있었죠. 태, 장, 도, 유, 사에서 태, 장. 태하고 장은 때리는 건데 태는 한 대에서 50대 정도까지 가는 매로 때리는 거고요. 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곤장이죠. 한 50에서 100대까지 그렇게 좀 세게 처벌하는 거를 태장. 자, 그 다음에 도는 징역형, 유는 유배형, 사는 사형. 그래서 교형과 교수형과 하나는 뭐지? 하나는 이렇게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목을 매달아 주고 참형과 교형. 네, 참형과 교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형벌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좀 심한 그런 형벌들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산군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가 보니까 연산군이 처음에는 정치를 좀 잘하다가 뒤에 가서 망해먹잖아요. 말아먹잖아요, 정치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3년 동안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신하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야. 근데 죽이는 방법이 다양해. 귀양을 보내서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데 그래도 성에 안 차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죽여. 그리고 뼈를 가루를 내. 그리고 뼈를 바람에 날려. 그래서 이제 그런 형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아니면 소시오패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실록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연산군이 진짜 미쳤었구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는 뭐 이제 그런 건 형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강력한 형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죠. 자,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운영되고 대명률에 아니면은 형전에. 그 다음에 민법. 자,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지방관들이 재판을 해서 손해배상 같은 게 민법이니까 그래서 지방관들이 재판을 주로 하죠. 자, 지방관이면 관찰사나 수령이 되겠죠. 관찰사나 수령이 재판을 해서 처리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송 내용 한번 볼까요?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산송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노비 소송이 많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산송이 많아지는데 산송이라는 건 묘지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묘를 명당 자리에 썼는데 또 어떤 나쁜 놈이 그 묘자리를 쓰려고 하더라.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묘지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명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 당시에도 풍수지리설이 있었구나. 아무리 성리학적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산상속은 종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법기관. 여러분은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법기관의 어떤 역할. 우리가 앞에서 조선의 관청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사헌부. 자, 사헌부는 관리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죠. 두 번째, 형조. 형조는 이런 형옥 업무, 말하자면 이런 형법에 관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기구이고 자, 조선시대도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심재판, 2심 재판이죠. 지금으로 하면 복심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형조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말하자면 왕명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왕이 직접 재판하는 기구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금부 했고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포도청은 서민의 범죄, 그 다음에 장례원은 노비 문제를 담당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청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사법기구의 역할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향촌사회의 조직과 가족의 변화 봅시다. 자, 향촌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군요. 그래서 향촌사회 같은 경우는
향촌사회 같은 경우는 첫째, 자, 고려의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고려의 사심관제도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분화가 됐어요. 분화는 나눠졌다는 얘기죠.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분화가 이루어진 게 유향소와 그 다음에 경제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향소와 경제소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자,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는 향촌 자치기구, 양반들이 중심이 된 향촌 자치기구를 말하고 경제소라고 하는 건 연락기구이면서 감시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경제소가 선조 때 폐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향소는 향소, 향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유향소는 향소, 향청, 그 다음에 경제소는 나중에 선조 때 폐지됐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유향소와 경제소가 기본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모습이다. 자, 그러면 503페이지 보시면 향촌사회에서 향안, 그 다음에 향회, 향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향소 중심으로, 즉 양반 중심으로 운영됐던 그런 조직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향안이라고 하는 건 양반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향회, 양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조직, 모임, 회의, 향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향규는 양반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향규, 그래서 향안, 명단, 향회, 회의, 그 다음에 향규, 규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 양반. 유향소의 양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유향소를 또 감시하거나 연락기관으로 사용됐던 게 바로 경제소. 자, 하지만 나중에 선조 때 폐지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향약, 보급, 향약이라고 하는 건 향촌 자치 조직으로서 이거는 조광조에 의해서 보급될 뻔했다가 나중에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제거되면서 중단됐었고요. 자, 이 향약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이황과 이이에 의해서 널리 확산되게 되죠. 자, 그래서 향약을 처음 보급했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조광조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촌락의 구성과 운영 한번 보시면은 촌락의 의미, 반촌과 민촌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양반만 사는 마을은 없어요. 백성들만 어울려 사는 마을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섞여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촌, 민촌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계, 동양, 그 다음에 둘의 향도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제도로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하죠? 가족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는 거의 고려시대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물론 몇 가지는 좀 차이가 나죠. 조선시대 성리학을 강조하니까.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중의 형성.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중을 굉장히 중시하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문중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종중, 가문을 좀 강조하는 게 시작되는 게 조선 전기죠. 자, 그 다음에 결혼제도로 한번 가봅시다. 결혼제도는 비슷하다. 고려시대랑. 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남귀, 여가, 혼으로 나타나요. 자, 결혼의 형태는 남귀, 여가, 혼으로 나타나죠. 남귀. 자, 남귀는 남자가 여가 집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남귀, 여가, 혼이고요.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식이 나타난다. 남귀, 여가, 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네 집이냐? 외갓집이에요. 그 강릉 오죽헌은 엄마가 태어난 집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야? 외가에서. 자, 그럼 이 사람이 외가에서 태어났다는 건 신사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원수가 같이 결혼해서 어디서 살았냐? 이원수 입장에선 처갓집에서 살았던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남귀, 여가, 혼. 즉 이의 아버지가 처갓집에 살았구나. 그러므로 남귀, 여가, 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는 16세기 사람이니까 그때까지도 그렇게 대리삼위제에 말하자면 남귀, 여가, 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거 먼저 하고 나머지 볼게요. 자, 재산상 상속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 507페이지 위로 가시면은 자녀 균분 상속. 자,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골고루 재산을 나눠 갖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 밑에 보시면 윤행이라고 나와 있을걸요. 윤행은 다른 말로 윤회봉사. 자, 윤회봉사라고 하는 건 윤회, 돌아가면서 봉사, 제사를 모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는 걸 윤회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윤행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아무래도 조선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봅시다. 여성의 재가를 금지했어요.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죠. 자, 이게 이제 고려시대랑 차이점이겠죠. 고려시대는 재가를 해도 되고 삼가를 해도 되고 사가를 해도 되고,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4번 해도 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조선은 딱 한 번만. 자, 그래서 일부종사한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일부종사? 한 명의 남편만 섬기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종사 해야지 이부종사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런 뜻인데, 어쨌든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야 결혼 재혼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경국대전에 아예 문과응시를 법으로 금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재가를 하면 그 아들이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양반으로서 어떤 그런 걸 누리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성의 재가 금지. 자, 그래서 고려와의 차이점, 고려는 괜찮고 조선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서얼차대. 서얼차대가 나타나게 되죠. 자, 서얼차대는 뭐냐? 서자를 차별하는 거죠. 아까 어떤 차별이 있다고 했냐면 서울도 역시 뭐가 금지돼 있어요? 문과응시가 금지돼 있죠. 서울도 문과응시가 금지돼 있다. 그게 서얼차대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고려하고 아직까지 비슷하지만 조선시대 들어와서 좀 달라졌는데 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고려시대는 서얼 차별 안 했고요. 여성 재혼 자유였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와서 재가는 금지하고 서울은 차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고려와의 좀 차이점이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학과 보학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학과 보학. 자, 예학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예절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걸 예학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예절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예절을 중시하는 시대가 주로 17세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17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학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학이 굉장히 발전하던 시대죠. 자, 그래서 여러분 509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 예학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졌나. 맨 처음에 가로 4번부터 볼까요? 보급. 자, 이런 예절을 보급할 때 이제 신경 썼던 게, 또는 보급했던 게 뭐냐? 주자가래와 소학을 보급을 했었죠. 자, 주자가래라고 하는 건 주자가 정리한 예절책을, 집안의 예절책을 주자가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예절을 강조한다는 건 집안의 예절부터 중시했다는 뜻이고, 그런 집안의 예절의 기준이 됐던 책이 뭐냐면 주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쓴 책이다. 집안의 예절책이다. 그러므로 주자가래를 중시했고, 자, 그러면 예절은 언제부터 익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예절을 익혀야 몸에 배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자, 그러면 어릴 때 배웠던 어떤 그런, 어릴 때 배우는 그런 책들, 예절 이런 게 중요하겠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소학이라는 책이에요. 소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 시절에 어린아이부터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이제 배우는 그런 예절책, 그러니까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소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학과 주자가래를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까 17세기가 예학의 시대라고 했죠? 예학이 엄청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자,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김장생, 학자 이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김장생.
그리고 정구. 자, 김장생의 가래집남, 정구의 오선생 예설분류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책하고 책 제목하고 저자하고 한번 쭉 눈으로 봐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예학과 관련된 책을 골라라. 이런 문제보다는 저자와 저서가 바르게 연결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올 만한 확률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 제목과 그러니까 가래집남 김장생 그 다음에 예선생 오설분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선생 예설분류 이런 거는 정구.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하고 저자를 한번 연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그리고 나중에 이런 예절을 가지고 싸우다가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처럼 막 찢고 붓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예학이 정쟁에 즉 이제 정당끼리 붕당끼리 싸우는데 정쟁에 구실로 사용된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속 논쟁이 있겠죠.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고 하면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물론 이 예속 논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상복 문제 아니라고 했죠. 왕위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였지만 어쨌든 예절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예학이 정쟁에 정치적으로 붕당에 구실이 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예속 논쟁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학. 보학은 뭐냐? 족보를 연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원래 대단한 집안이야. 이런 걸 나타내려면 막 족보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학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기능 한번 볼까요? 보학. 자, 보학은 종족의 종적 내력과 횡적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문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원래 붕당을 구별하거나 나중에는 붕당을 구별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족보가 활용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맨 밑으로 가시면은 사료탐구 보시면은 자 볼까요?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즉 이런 거 우리가 현존 최고라고 하잖아요. 현존 최고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가 안동권시 성화보. 여러분 책의 맨 밑에 나오는 그 족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모든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안동권시 성화보. 자, 왕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15세기 성종 때 그때 편찬된 게 안동권시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죠. 자, 그래서 보학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안동권시 성화보는 좀 체크해 두시고 15세기라는 것도. 자, 그리고 서원과 향약. 서원과 향약으로 넘어갈까요? 서원.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림들이 만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사림들이 만든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원은 자, 뭐 하는 거냐면 기능,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선현제사. 훌륭한 선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연구. 그 다음에 양반 자제 교육. 양반들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역할. 자, 그래서 선현제사, 훌륭한 선비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학문 연구하고 그리고 양반 자제를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 볼까요?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게 학교라고 했는데 학문 연구하니까 자, 언제부터 생긴 거냐? 자, 일단 서원은 첫 번째 최초의 서원. 최초의 서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에요.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건 경북 영주 풍기. 그 다음에 안향. 자, 이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북 영주 풍기라고 하는 지역에 수령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령으로 내려갔으니까 한번 쭉 한 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시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누구의 생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옛날 이제 집터 같은 게 남아 있었겠죠. 집이 쇠락해 가고 있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뭐냐 저거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게 안향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향. 거기에 이제 안향의 생가였어요. 자, 그럼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했던 인물이 바로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가가 있는 곳이 경북 영구 풍기. 그래서 이 주세붕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조선에서 성리학
중심 국가니까 조선이 그만큼 성리학이 중요한데 그 성리학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고려 말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안양인 거예요. 엄청 중요한 분인 거지. 근데 그 고향이 이제 여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그 생가를 쉽게 말하면 복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서원이 된 거고 그 서원의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자, 여러분 백운동 서원에서는 일단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주세붕이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누구를 기리는 서원이에요? 안양을 기리는 서원인데 서원은 그 안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어요. 선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수업을 하는 강의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제, 서재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숙사, 지금으로 하면 기숙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안향을 모시는 곳이 바로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있는 이 곳에 뒤에 나중에 뒤에 이황이 수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자, 이황이 딱 가서 보니까 이런 완전 멋진 학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내역을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더군다나 안양을 기리는 서원인 거야. 너무 기특한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을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사액을 주게 된 거예요. 자, 이황이 건의를 해서 사액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국가 지정 연구학교 이런 것처럼 여기를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은 이 학교를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자, 사액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준다라는 뜻이고 액이라고 하는 건 간판, 편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액이라는 게 간판을 새로 내려준다 이런 뜻인데 임금이 이 서원에 대해서 새로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토지, 노비, 서적, 그리고 면세와 면역의 혜택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애들은 성균관이나 이런 데, 향교 이런 데 다니는 애들처럼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세와 면역의 혜택까지.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사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액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됐네요. 사액 서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제 임금이 새로 간판 만들어주니까 그 이름이 소수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의 서원은 뭐냐 물어보면 백운동 서원. 최초의 사액 서원이 뭐냐 물어보면 소수서원. 그리고 이거를 누가 건의했냐 물어보면 이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안양,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사액을 받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사액 서원은 소수서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서원은 사림이 사화를 당하면서 많이 쫓겨나잖아요.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러면은 서원 이제 사림이 쫓겨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벼슬 그만두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고향에서 뭐 하겠어요? 다시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야 되겠죠. 그 세력을 키울 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서원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서원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학문 연구할 수 있고 제자 양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가 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지방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데는 또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전 한번 보시고 주요 서원 한번 볼까요? 주세붕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백운동 서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최초의 사액 서원은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폐단은 그런 거죠. 나중에 붕당의 근거지가 되더라. 이런 게 이제 폐단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향약 한번 가볼까요?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향약이라는 건 이렇게 향촌에다가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향도 생각나요? 혹시 고려 말에 있었던 향도? 향도는 농민조직. 자, 농민들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 여러분 모이면 뭐예요? 니들 모이면 놀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모이면 뭐해? 물론 놀기도 하죠. 술 마시고 놀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겠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부상조.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누가 상을 당했다. 이제 그러면 가서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끼리 마을에서 농민들끼리끼리 모이는 게 바로 이 향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민 자치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반들이 볼 때는 이런 농민 자치 조직이 다 음란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양반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유교적으로 뭔가를 맨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맨날 모여서 막 그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양반들 중심으로 향촌의 조직을 결성한 거예요. 자, 만들기는 양반이 만들었지만 이 향약에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 가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사는 농민들이 또는 뭐 여기 사는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내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향약이라고 해서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사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데 백성들은 자동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촌 단위로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양반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걸 향약. 자, 거기 보시면은 원래 향촌에는 마을 공동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양반, 그러니까 그런 농민 중심의 어떤 그런 미풍양속 이런 거는 계승하면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양반 중심으로 만든 조직을 향약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 가로 2번이 중요하죠. 그럼 이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구야? 자, 원래 향약이라는 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중국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중국의 여씨 향약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조광조. 하지만 조광조가 사화로 연루돼서 제거되죠. 무슨 사화? 기묘사화. 그러므로 조광조가 제거된 뒤에는 이게 이제 중단됐겠죠, 당연히. 자, 그러다가 이거 좋아, 되게 좋다. 그러니까 널리 확대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사람이 이황과 이이. 자, 이황은 예안향약이라는 향약을 만들었고요. 이이는 서원향약, 해주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얼굴 빨개졌어. 네, 공통 덕목. 살이 들려서 그래. 자, 공통 덕목 한번 보시면 거기에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 전부 다 유교 덕목인데요. 예를 들면 덕업상권은 착한 일은 서로 권한다. 뭐 그런, 이거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쯤 배우지 않았을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 자, 그 다음에 과실상규는 말 그대로 나쁜 일은 서로 규제한다. 뭐 이런 뜻이고, 예속상규는 예로서 사귄다. 환난상율은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직과 운영. 아무래도 이거는 조직이니까 간부도 있고 뭐 그 밑에 또 조직원도 있고 뭐 이러겠죠. 자, 그래서 자, 간부는 약정, 회장은 도약정, 간사는 직월. 그래서 약정, 도약정, 직월. 약정과 직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양반 중심으로 또는 사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에서 양반들의 권위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좀 커지는, 그래서 사림의 지위가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향약이 너무 커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사림의 힘이 너무 커지고 양반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향약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 커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밑에 부작용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방에 내가 양반이에요. 지방 양반이야. 토호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지방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사림이에요. 지방 양반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니까 이 지방을 쉽게 말하면 꽉 잡고 있는 건 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수령이 파견되긴 해요. 하지만 수령은 몇 년 있다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의 힘보다는 이때는 지금 이제 한 16세기쯤 되겠죠. 이때는 누구의 힘이 더 세냐? 그 지방 양반들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수령이 파견되고 있긴 하지만 수령도 이 향약이라고 하는 조직이 워낙 크고 단단하게 잘 돼 있으니까
수령의 힘도 이거를 뛰어넘지는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림들이 이 향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자 조선 후기 정조 때 가면 향약을 지방 양반이 만든 거랬잖아요. 수령이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향약을 누가 장악하게 되고 수령이,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이제 누구의 힘이 세질까요? 수령의 힘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 조선 중기죠. 16세기 중기에는 향촌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향약을 주관하고 있는 사림. 그러다가 16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 이 향약의 운영을 수령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수령의 힘이 더 세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향촌 사회에서 파악해야 될 건 몇 세기에 누구의 힘이 어떤 걸 통해서 세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16세기고 16세기는 향약을 통해서 사림의 힘이 세지고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세의 사회까지 여러분하고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근세의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